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맡은 최종혁입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 아키텍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인 것 같은데요. AI 머신러닝 분야에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드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세션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축하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터디잼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머신러닝, 저는 원래 시스템을 전공했었고요. 병렬 처리, 클라우드 같은 시스템을 전공했고요. 머신러닝을 공부한 게 한 6년쯤 전부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세션 준비하면서 든 가장 첫 번째 생각은 6년 전에 구글에서 스터디잼을 준비해 줬다면 제가 얼마나 편하게 공부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어떤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가깝게는 팀원들과 같이 준비를 하셨고요. 또 좀 멀게는 글로벌하게 있는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스터디잼원들과 동시에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의 있는 공부를 진행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AI, 똑똑한 머신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생각할 수 있는 기계, 로봇, 인류가 수세기 전부터 꿈꿔왔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AI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와 추론에 기반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에 의한 방법입니다. 논리와 추론에 의한 방법은 논리를 바탕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일일이 다 짜주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머신러닝은 그럴 필요가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브레인의 작동 원리를 모방해서 브레인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뉴런이 있죠. 뉴런들을 여러 층을 배치하고 서로 연결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논리에 기반한 방법과는 달리 일일이 규칙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머신러닝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요. 그 발전은 학습 방법 알고리즘, 빅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성능에 의한 발전으로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의 국가, 산업계, 그다음 학교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이 아니라 AI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스터디잼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전문 인력이 현재 10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약 20%에서 30%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학교에서 매년 연간 졸업을 하는 AI 전공 학생의 수가 2만 명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기업에는 중요한 점은 이런 AI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 그리고 과학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을 일반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비즈니스에 계신 일반 실무자들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사용하기 편한 도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구글에서 발표한 기술 중 AutoML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AutoML이라는 기술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모델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 알고리즘이 AI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따라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일일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능은 사람이 개발한 우수한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AutoML의 경우에 비전, 자연어 처리, 번역 등 여러 응용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은 AutoML을 비전에 적용했을 때 성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AutoML 성능인데요. 기존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만들었던 최고의 머신러닝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AI 기술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자체의 제품에 적용해서 가치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업에서도 AI 기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서비스화해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구글 자체 제품 개발에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구글은 AI 회사로 선언을 했습니다. AI First라는 모토를 걸고 AI 회사로 거듭난 것을 선언을 했는데요. 실제 그 이후 많은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AI 관련 내부 프로젝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7,0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내부에 생성이 됐고요. 올해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결국 구글의 여러 제품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제품에 AI 기술이 적용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서비스가 모두 8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 또는 음성 인식, 음성 검색 또는 유튜브의 자동 자막 기능 또는 지메일의 이메일 자동 작성 기능 등이 대표적으로 AI 기술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편의성이 증진되면 물론이고요.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다양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고 또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하심으로써 많은 편익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언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번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술에 기반을 해서 약 100여 개 이상의 100여 개 가량의 언어 간의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100여 개 간 언어의 자동 번역이라는 것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기술이었고요. 그 이유는 언어별로, 언어별로가 아니고요. 언어 조합별로 예를 들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간 조합별로 각기 다른 번역 엔진을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중 언어 간의 번역을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언어 간의 자동 번역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6,000개 가량의 언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언어가 4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언어만 따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방 방언까지 계산을 한다면
번역을 제공해야 될 언어의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과연 구글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를 자칫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AI 기술이 온라인상에서의 언어 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세계 전체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런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를 않고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에 존재하는 50% 이상의 컨텐츠가 지금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사용 인구별로 4위 수준의 인도 힌디어가 온라인에서는 3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어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해결해 오고 있고 또 새롭게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개인별로 또 커뮤니티별로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일반 웹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싱을 하실 수 있는 툴을 직접 툴을 배포해 드립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보시면 크라우드 소스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번역 품질을 검사해 보시거나 새로운 번역에 대해 제안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필기체 본인이 직접 필기를 하심으로써 필기체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고 또는 이미지 분류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별하실 그에 대한 정보를 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나라별 지역적인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지역, 유명한 건물 이런 그 사진들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사용자분들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고요. 그런 향상 과정에서 사용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정보를 주시고 그 반대급부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 새로 관련 모바일 앱이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크라우드 소스 앱에서는 약간의 그 게임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그 레벨 이상의 활동을 하시면 보상을 드리는 그런 방식의 또는 어떤 배지를 드리고 해서 하는 방식의 게임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훨씬 그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활동을 하시는데 재미적인 요소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영미권, 서구권 언어만이 아니라 아시아 언어라든가 아프리카 등 그 리소스가 작은 언어의 그 언어 데이터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모든 분들께서 한 번씩 써보셨을 텐데요. 유튜브에 현재 자동 자막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음성에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한 생성된 자막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이런 기능이 앞에서 보신 크라우드 소싱 참여 활동이 없이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 대해서 유튜브 번역이나 유튜브 음성인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번역 품질과 음성인식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즐기시고 내용을 들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국어로 된 서비스를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된 유튜브 콘텐츠를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어로 된 콘텐츠를 저희가 외국어 지식이 없이도 한국어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기술을 통해서 다른 기업이 혁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텐서플로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요.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던 머신러닝 툴을 2015년 11월에 오픈소스해서 릴리즈하였죠. 그 이후로 사용자 커뮤니티가 급격히 증가해서 생태계가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이 많은 머신러닝 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텐서플로우뿐만 아니라 학습에 사용하는 텐서플로우뿐만 아니라 엔드-투-엔드 머신러닝을 구현하실 수 있는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 TFX까지 오픈소스로 모두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 개발을 위한 학습에 쓰이는 툴만이 아니라 이를 상용 환경에 디플로이하기 위한 툴까지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서 툴을 제공해 드리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 기술을 각종 다각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API 서비스를 이용해서 번역이라든가 컴퓨터 비전, 스피치, 자연어 처리와 같은 기능을 API로 제공해드려서 기업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맨 왼쪽에서 보시듯이 기업에서 이미 모델을 개발해 놓으신 상태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방대한 인프라에서 효율적이고 빠른 인프라에서 빠른 시간에 학습을 하고 또 상용 서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것은 AutoML인데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AI가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하는 자동 모델 생성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을 구글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화를 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정확한 머신러닝 모델을 손쉽게 빌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이전 세션에서 엔토스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같은 맥락에서 그 쿠베플로우라는 쿠버네티스와 텐서플로우가 결합된 형태의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해 드려서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클라우드와 온프렘에서 하이브리드로 구축하실 수 있도록 그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능을 AI 헙이라는 통합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I 헙 내에서 API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또 머신러닝 플랫폼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 쿠버플로우로 작성된 파이프라인을 온프렘과 클라우드 상에서 돌려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AI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빙하는 데는 정말 방대한 많은 양의 계산 자원이 필요한데요. 저희 구글에서는 2014년에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걸 파악하고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TPU라는 AI, ML 머신러닝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역시 저희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TPU라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어떤 기업에서든지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그리고 정확한 머신러닝 모델을 매우 빠른 시간에 손쉽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3세대 클라우드 TPU인데요. 420 테라플롭스의 계산 성능과 128GB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사용 가능한 어떤 머신러닝 가속 하드웨어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그 TPU 보드를 네 코어에서 4개의 칩에서 수천 개의 칩까지 연결한 슈퍼컴퓨터를 클라우드에서는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실 경우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전체 트레이닝 과정을 1분 30초가 안 되는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TPU를 사용해서 이미지넷을 학습시키면 커피를 마시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바로 지난주인데요. 지난주에 그 머신러닝 성능에 대한 벤치마크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여러 회사들이 머신러닝 제품을 비교한 벤치마킹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 TPU가 이미지 분석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 자이너 처리에서 쓰이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쓰이는 SSD 모델에 대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가장 중요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1위를 하였고요. 특히 트랜스포머와 SSD 모델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서 80%가 넘는 성능 우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클라우드 제품으로는 온프렘 제품보다 클라우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온프렘 제품보다 머신러닝 학습 성능이 높은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고 하고요. 아마 앞으로 계속 그 벤치마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이런 성능과 또는 그 가격대 성능에 대한 우위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미국의 그 신문사 뉴욕타임즈의 자료 보관실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자료가 필요하면 지하실로 가서 캐비넷을 막 열어보고 자료를 찾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그 그런 자료 아카이브실인데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지난 100년 이상 동안 그 수집됐던 사진과 문서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옛날 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리서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7명의 기자가 3개월 이상의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 굉장히 그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그 이런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작업을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컨텐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SM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사용해서 사진 정보와 문서 정보를 자동으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7명의 기자가 3개월씩 걸리던 작업이 단 한 명의 기자가 일주일 만에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화되었는데요. 그럼 굉장히 많은 효율화가 있었던 것이죠. 약 80배 정도로 일이 줄어든 것인데요.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뉴욕타임즈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새로운 일이 훨씬 더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알란 튜링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고 기사가 실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에니그마라는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전후에도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 활동사항을 부고 기사로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뉴욕타임즈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화 작업 그리고 자동 인식 작업에 기반해서 그 이미지 인식과 그 문서 인식 작업에 기반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고 기사가 실리지 않았던 분들, 예전에는 그 어떤 여건 때문에 실리지 못했던 유명인들의 부고 기사를 다시 복각해서 기사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기자 7명이 3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해야 되면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명이 일주일 만에 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기사 세션, 기사 컬럼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 그 알란 튜링의 그 부고 기사의 경우에는 그 지난달에 실렸고요. 지난달 성소수자 달을 맞아서 좀 특별히 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은 AI를 발명한 AI의 아버지 알란 튜링이 자신이 부고 기사가 없었는데 AI 기술 덕분에 자기 부고 기사가 이제 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부하고 다양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한 가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를 어떻게 구글에서 해결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인데요. 저도 그때 그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카리브해 연안에 IT라는 국가에서 진도 7이 넘는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워낙 그 사회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피해가 컸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벌였던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은 기상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 대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있고요. 정확한 모델이 있고요. 또 큰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뭐 큰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와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상륙할 것인지 어떤 경로로 태풍이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진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고요. 다만 본진이 크게 한번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여진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여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그 구글이 머신러닝 기능을 이렇게 여진을 예측하는 데 적용을 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으로는 기존 방식은 여진이 발생하는 시간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반해서 이 머신러닝을 적용한 방법으로는 시간과 함께 발생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그 곳은 구글의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인데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 열을 식히고 냉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기술을 구글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곳에 적용을 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그 냉각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의 양입니다. 머신러닝을 켰을 때와 머신러닝을 껐을 때 그 전력 효율이 약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냉각 에너지 자체만으로는 한 40% 정도 절감이 되었고 전체 에너지 효율로는 15%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규모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15%의 절감이 대단히 큰 그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스터디잼 성공적으로 끝마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 모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세계적으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그 저희 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반증하는 그 사실로는 아주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인 카네기 멜론 대학이나 MIT와 같은 대학에서 새롭게 AI 전문 단과 대학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 경우는 카네기 멜론 경우는 2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MIT 경우에 이번 가을부터 관련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재 양성에 대한 고민을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배우고 그 새로운 기술의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AI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선도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의적절한 시간에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스터디잼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 주시고 과정을 마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